네, 이제 두 번째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소장의 일반적 기재사항, 그것이 판결문의 기재사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부수적으로 법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학생들이 법전을 갖고 왔겠죠, 당연히. 좋습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그에 이어서 청구취지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청구취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판결 주문에 해당되는 것이고 소유의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재판 발언 원고가 법원에 발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청구취지에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잠깐만 제가 이제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이게 처음이라 좀 어색하긴 한데요. 제가 한번 약간 이렇게 처음 해보는 건데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혹시 실수하더라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좀 몇 번 해보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워낙 컴맹이기도 하고 이 손재주가 없어서요. 잘 하겠다는 자신감이 전혀 없어요. 아무튼 그래도 한번 우리 학생들 예상 해보려고 하니까 실수 많이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불편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청구취지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핵심인데 본안 부분이에요. 본안. 이 글씨를 이렇게 써보는 건데 잘 안 되네요. 본안. 권리 의무 관계가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본안. 두 번째는 소송 비용에 관한 부담이에요. 소송 비용 소비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소비 본안에 관계되는 부분, 소송 비용에 관한 부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집행 선고라는 것이 있어요. 가집행. 이게 제가 이게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가집행은 무엇일까요? 원래는 판결문에 이제 집행력이 있을 수 있죠. 이행이소 같은 것은 다 집행력이 있거든요.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집행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죠? 판결이 확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1심 판결 선고됐는데 당사자가 불복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될 때까지는 항소 판결 끝나는데 대법원 선고한다면 그 끝날 때까지는 확정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심 끝나고 2심, 3심 가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원고로서는 자기는 권리가 분명히 있고 1심 법원으로부터도 권리가 있으면 확인받았는데 인정받았는데 언제까지 재판 끝날 때까지 피고가 계속 물고 늘어지면 권리 만족을 못 얻게 되고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1심 판결이 확정은 안 됐지만 1심 판결에 기해서 1심 판결을 가지고서 임시가짜를 써서 임시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집행 선고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여야 되는데 소의 성질에 따라서는 가집행 선고가 붙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아까 말했던 청구취지 핵심 요소가 본안에 관계되는 부분, 소송 비용에 관계되는 부분, 집행에 관계되는 부분 이것을 무조건 써야 된다고 해서 가집행 선고를 붙이면 안 되는데 붙이려면 그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적극적 오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가집행 선고가 붙지만 문제를 낼 때는 가집행 선고에 친하지 않은 또는 가집행 선고에 붙여서는 안 될 사건을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가집행 선고를 붙이면 이건 전혀 모르는 친구구나 해서 점수를 깎는 것이죠. 그래서 가집행 선고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에 관한 한 어떻게 보면은 가집행을 붙이는 부분보다도 붙이지 않을 때를 더 주의 깊게 보여야 되는 부분이고, 소송 비용은 원고 입장에서 당연히 자기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누구 부담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피고 부담으로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청구추진 그게 본안에 관계되는 부분, 소송 비용에 관계되는 부분, 그리고 집행에 가집행에 관계되는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한번 지워볼까요? 딱 한번 모든 드로잉 지우기. 예, 됐네요. 그리고 공유 중지로 가면 다시 이 화면이 뜨는 건가요? 예정됐습니다. 이게 글씨 쓰는 것만 좀 연습하면 될 것 같은데. 제 소리 들리죠? 혹시 안 들리나요? 안 들리면 큰일 나는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청구 취지를 작성할 때는 소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져요. 작성 방식이. 기재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소의 유형별로 기재 방식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소의 유형은 크게 몇 가지가 있겠죠? 소송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이행의소, 확인의소, 형성의소가 되겠죠. 확인의소는 뭐죠? 가장 기본적인 소개 있죠? 권리관계가 있음을, 의무가 없음을, 어떤 행위가 무효임을, 유효임을 확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불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확인의소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집행력, 이행력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확인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이행의소는 지금부터 설명할 이행의소는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고 플러스 거기다 이행력을 부여해주는 거예요. 즉 집행력을 부여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내가 피부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행의소를 넣는 거예요. 대금 정보에서도. 그랬을 때 법원은 증거 재판을 통해서 증거관계를 조사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빌려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빌려준 데 또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여전히 1,000만 원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1,0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 재판 결과 1,000만 원 빌려준 게 맞고 아직 안 갚았어 한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을 갚을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 시켜주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확인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왜? 원고 입장에서 확인받아가지고 만족 얻지는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피고가 갚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들어가는 것은 이행력이 필요한 거죠. 이행하라! 지급하라! 갚으라! 하는 이행력이 표시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단순한 권리관계의 확인을 뛰어넘어서 이행력까지 집어넣는 것, 그것이 바로 이행의소예요. 이걸 집행단계로 넘어가면은, 판결로 넘어가면은, 아까 권리관계 확인은 기판력이 되겠죠. 빌려줄 사실이 있다, 없다, 그죠? 갚았다, 안 갚았다. 이거 기판력이죠. 근데 그래서 1,000만 원을 갚으라 하는 부분은 집행력이 되는 것이죠. 판결 효력 중에서. 이것을 이행의소에서 한다면 확인 부분과 이행력 청구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이행의소는 확인은 실은 이행을 위한 전 단계에 불과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더 핵심은 갚게 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행의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행의소는 이행 청구권이나 청구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 플러스 이행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행명령이 없으면 이행의소는 아닌 거예요. 확인의소가 되는 거에 불과하죠. 그리고 이행 청구권의 존부 확인해내는 부분은 판결로 주면은 집행력이, 기판력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행명령은 집행력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행의소의 청구 취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이행의소의 본질, 특색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행의소로서의 만족을 못 얻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행의소는 이행력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행 문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즉 피고는 원고에 있던 피고는 소의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하라, 지급하라, 말소득의 절차를 이행하라, 철거하라,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행명령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행명령 또 어떻게 되죠? 이행의 주체가들이 당사자가 필요하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즉 이행 의무자와 그 상대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또는 피고는 소의 누구누구에게 라는 그 이행의 당사자, 이행 의무자와 그 상대방이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기재 안 하면은
이해 판결이 날 리도 없고 난다 할지라도 그 판결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행명령을 집어넣는 기재하는 형식으로 이행예소에서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거예요. 즉 피고에게 이행을 명하는 형식으로 작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 당사자 그 다음에 이행명령 무엇 하라 라도록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구취지를 하나 주의할 것은 청구 원인과는 달리 무색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을 갚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을 때 1,000만 원 달라고 해서 이 청구 취지에 해당되지만 그지 왜 1,000만 원에 갚을 의무가 있대? 빌려줬으니까. 매매대금을 지금 못 받았으니까. 내 일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으니까. 나한테 증여했는데 증여를 이행 안 하니까 1,000만 원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나에게 불법 행위를 해서 내 손해배상 정신적 이자로서 손해배상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은 다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청구 취지를 이유 있게 하는 어디에 기재해야 된댔죠? 청구 원인에 기재하는 거예요. 또 그것은 판결 주문을 이유 있게 하는 판결 이유에 기재하지 주문에 기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청구 원인에 기재해야 되지 청구 취지에 기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청구 취지의 무색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갚을 때 그냥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해야 되지 피고는 불법 행위로 인해서 책임이 있으니까 1,000만 원 갚으라 이거 아닌 거예요. 피고는 매매대금 체결하고서 아직 매매대금 지급하지 않았어요. 매매대금으로 1,000만 원 갚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것이 청구 취지의 무색 투명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1,000만 원을 갚으라냐? 불법 행위했으니까 매매대금 체결했고 매매대금 안 갚았으니까 뭐 임금 안 갚았으니까 뭐 그것은 청구 원인에 기재하는 거예요. 판결로 치면은 판결 이후에 기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청구 취지의 무색 투명성인데 우리 학생들이 답안을 보면 청구 취지에 막 그런 것을 쓰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채점관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이해되셨죠? 청구 취지는 무색 투명이다. 그래서 권리 발생 원인이라든가 관계는 청구 취지에서 작성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습니다. 청구 취지를 작성하는 방식은 소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소의 유형은 확인해서, 형성해서, 확인해서, 이행수가 있다. 그 세 가지가 다른데 지금 이행수를 배우고 있다. 이행수는 이행명령이 들어가야 된다. 이행 당사자가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또 특성이 뭐냐? 이행수에는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별로 또 청구 취지 작성법이 달라요. 기재 방식이 달라요. 기재 문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 취지를 정확히 이행수에 있어서도 작성하기 위해서는 소의 유형별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편의상 또는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목적상, 취지상 한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하나가 돈을 달라는 금원 청구. 그것이 불법행위든 매매대금이든 증여금이든 뭐 각서금이든 소비대차 계약이든 임대차 뭐 월세든 상관없이 금원을 구하는 부분을 하나 모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특정물을 넘겨달라는 소송물이 있거든요. 그걸로 하나 또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원 청구, 금원 지급 청구에서 특정물 인도 등의 청구에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등기관계 소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등기관계 소송 거의 나온다 보면 맞습니다. 시험에. 그래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의소가 있고 또 하나는 종류물이 있어요. 특정물에 관계되는 거죠. 종류물은 아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지가 않아요. 옛날에 지금 종류물에 관한 소송이 좀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 농업국가 시대였기 때문에 쌀을 가지고서 거래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매매대금 쌀로 지급하고 또 쌀을 빌려주고 갚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또 일했을 때 일하는 대가로 쌀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토지, 예를 들어서 내가 농지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농지 빌려주는 사람을 빌려서 일하는 사람, 소작농이라 했잖아. 소작농이 경작자가 이제 도지를 주는 거예요. 빌려준 땅값을 주는 거죠. 임대료 일종의. 그것을 쌀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곡식으로, 곡물로. 그래서 옛날에 농업국가 시대에는 쌀을 달라는 소송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쌀은 종류물이거든요. 특정물은 아니거든요. 대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종류물 청구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오히려 특수한 가격에 되는 소송에서 많이 있죠. 주식 같은 거, 주식 넘기라고, 주권 넘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소송 같은 주식 양도 청구 소송 그런 것들 되게 종류물이거든요. 그런 거 말고 이제 많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변호사 시험 단계에서는 뭐 완전히 꼭 그렇다고 말은 못해도 그렇게 좀 주민도는 떨어진다. 다른 거에 비해서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상환이행 청구에 뭐냐면 동시행 관계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받은 것 동시에 매매대금 금 얼마를 지급하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유형에 따라서 청구지시 작성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크게 5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금원 청구, 특정물 청구, 종류물 청구, 의자의 진실을 명하는 청구, 그 다음에 상환 이행을 명하는 청구 이렇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기 때문에 이행소의 청구지시 작성법도 그 청구의 유형별로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원 청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이 금원 청구 부분은 다시 또 3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화면 공유. 그리고 화이트보드. 그리고 컴퓨터 소리 공유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공유를 눌러보면 저 화면이 나오죠. 크게 3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소위 말하는 원금, 원자 또는 원금들이 있겠죠. 그리고 2번째가 이자 청구 부분. 그러니까 원금 내지는 원본 청구 부분이 있고 이자 청구 부분이 있고 그리고 3번째로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있거든요. 금전채무에 있어서 지연손해금, 지연이자라고 부르기도 한데 이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지연손해금, 지연손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죠. 지연손해, 청구 부분. 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즉 1번 원본 원금, 이자 부분, 지연손해금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3가지가 들어가는 것이 태반이에요. 이자 약정 없으면 물론 이자 부분 넣을 수 없겠죠. 지연손해금은 거의 들어가죠. 100%. 자, 원금은 금액만 쓰면 다 했죠. 손해배상이면 안 쓴다 했죠. 매매대금은 안 쓴다 했죠. 금액만 쓰는 거예요. 돈 또는 금 1억 원.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은 한글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와 그러니까 1억 원 할 때 동그라미와 원은 붙여쓸 수도 있고 띄어쓸 수도 있습니다. 붙여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1억을 한글로 표시할 때는 억자 원은 띄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법무서 작성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만 표시하는 거예요. 금액만. 그런데 이자 부분은 뭐냐면은 이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먼저 상사채무 있잖아요. 상사채무에 있어서는 이자가 붙게 되어 있어요. 이자 이율이 약정 없으면 연 6%가 되는 거예요. 민사채무에서는 이자 약정이 있을 때만 이자 지급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무이자 원칙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자 약정을 해야 돼요. 그럼 이자 약정이 있으면은 이자 약정의 이율을 정하잖아. 이자 약정할 때 그 이율을 표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고리대금업자에 등에 의해서는 너무 폭리를 취하는 이자 약정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자 제한법에서는 그를 제한하고 있어요. 어떻게 제한하고 있냐 하면은 당사자가 이자 약정을 하되 계약자의 원칙에서 이자 약정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이율만큼은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은 무효예요. 그리고 이것을 무효인 것을 갚았다 하더라도 그 값옷을 나중에 원본으로 충당시킬 수 있어요. 옛날에 이것 때문에 분쟁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한 거예요. 아무튼 현재 이자 제한법에 의해서는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그때마다 경제적 변동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현재 대통령령은 24%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자 약정을
20%를 했다. 연을 말하는 거, 1년을 말하는 거예요. 연 단위에. 그러면은 이자 제한법상이 23%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20%를 다 기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0% 약정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무효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자 제한법상의 제한 이율인 23% 축소해서 줄여서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소장 작성할 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연손해인데 이 지연손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변제기, 이행기죠. 이행기 이후부터는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때까지 안 갚으면. 그때는 지연손해금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자 약정이 있었다. 그러면 그 이자 약정이 지연손해금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자 약정이만 20%를 약정했다. 그럼 지연손해도 20%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 갚을 때까지. 언제부터? 이행기 이후부터 다 갚은 날까지. 변제기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완제이라고 또 표시하거든요. 표현하거든요. 그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자 부분을 과 지연손해 부분을 쓰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자 약정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까 그랬을 때는 민사에서 원칙적으로 이행기까지는 그 이자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행기가 지나면 그때는 채무불이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자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율 약정을 안 해놨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연 5%의 손해가 있는 것으로 봐주는 거예요. 누가? 법이. 그래서 민사에서는 연 5푼, 상사 참여일 때는 연 6푼의 지연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언제부터? 이행기 이후부터 언제까지? 다 가능할 거예요. 그 부분을 지연소리금을 써줘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연소리금이면은 피고가 계속 안 갚는 거예요. 연 5푼, 연 6푼 낮으니까 별거 아니니까 난 이 돈 안 갚아서 다른 거 다 활용하겠다. 계속 버티는 거예요. 소송은 길어지죠. 그래서 남상소하고 막 항소하고 계속 버티고 소송 지연을 시키는 거예요. 원고를 정말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소송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속히 종료시키기 위해서 버티기 작전을 못하게 소를 제기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지연소득금 이후로 확 높였어요. 그래서 민사는 연 5%, 그다음에 상사는 연 6푼인데 이것을 확 높여서 4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을 정하도록 합니다. 40%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것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득법이라 줄여서 하거든요. 소득법에서 연 40%의 범위 내에서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계속 저금리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작년인가 2019년도부터 개정된 그전에 15%였는데 저 때는 25%였어요. 20% 내렸다. 지금은 12%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만의 소장을 작성한다면 15%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연 11%. 그래도 5%, 6%보다 훨씬 넘죠. 근데 만약에 내가 20% 지연 약정을 했다. 그럼 20%가 넘잖아요. 그때는 지연제를 끝까지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완제일까지. 이해되셨죠? 자, 원금은 당연히 들어간다. 이자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다. 이자 약정이 있으면 들어간다. 상사 참여에서는 들어간다. 그런데 이율은 당사자가 정하는 대로 되어 있다. 그러나 폭리를 금하기 위해서 2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범위 된다. 현재는 24%로 되어 있다. 그래서 24%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줄여서 해야 되는데 20%, 15%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써야 된다. 그리고 지연손해금은 이행기 이후에부터 완전일까지의 손해금이다. 이것은 설사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민사채무를 할때라도 당연히 들어간대. 기본적으로는 민사법정이자 5%, 상사법정이자 6%가 지연손해금으로 인정이 된다. 다만 이자 약정을 했고 그것이 5%보다 더 높을 때는 그대로 간다. 그리고 소를 제기해서 그 소장 부분이 피고에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 지연을 막고 소송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소득법상의 11%의 이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것이 이자 약정에 의한 이자가 이것보다 더 높을 때는 당연히 이자 약정에 의한 금액, 비율, 20%를 적용해서 지연소득을 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이자금도 그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2월 연 얼마를 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뭐에 의한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하는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금전채무를 구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들이에요.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자 약정의 유무에 따라 다르는데 먼저 민사채무 하겠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행지체 시부터 이행기 경과한 때로부터 완제일까지 지체 책임을 지는데 5%다. 단 소장 송달이 다음날 이 길이나 표거든요. 소장 부분이 피고에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완제일까지는 소득법상의 12%의 비율에 의한 금분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상사채무 같은 경우에는 대율부터 변제기까지 연 6%가 되는데 이자 약정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행지체가 나는 이행이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6%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소를 넣었을 때는 또 소득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가 되는 것이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는 소득법상의 이율인 지연손해 비율인 12%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때는 기간과 이율만 표시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 얼마 몇 %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고는 원고에게 금 또는 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언제부터 다 갚을 때까지 또는 언제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제 바뀌었습니다. 24%로 24%의 비율의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언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민사법정이자인 연 5%, 그리고 그 다음날 법 완자일까지는 소득법상의 지연 비율인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표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금원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한데요. 피고를 복수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한 통상 공동소송에서 문제가 죄송합니다. 단순한 채무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피고들이 복수일 때 중적 관계가 문제되는 거예요. 연대 채무일 때는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보증 채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가분 채무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부진적 연대 채무는 어떻게 표시될 것인가? 어음 채무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는 각자 또는 공동하여 또는 합동하여 각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때마다 그 의미가 다 달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예요. 각자. 부진적 연대 채무. 공동불법행위가 전형적인 모습이죠. 또는 주채무자와 단순보증인. 채무가 거기에 해당되겠죠. 연대하여는 연대채무. 연대보증이 핵심이 되겠죠. 그때 연대를 하는 문구를 꼭 써줘요. 연대하여. 나머지는 각자. 각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시험 나오면서 어음채무, 수표채무, 합동하여라 쓰거든요. 이건 나올 가능성이 많지가 않으니까 중요해서 연대채무, 연대보증에서 연대하여라는 걸 꼭 써줘야 되는 거예요.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런데 단순보증했다 또는 불가분 채무였다 또는 공동불법행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진적 연대채무로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각자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이 각자가 각이라는 표현하고 애매하기도 하고 이제는 공동하여라는 문구를 바꿔서 쓰고 있어요. 이때는 예를 들면 공동불법행위다 또는 단순보증인과 주채무자의 관계다, 신원보증인과 주채무의 관계다. 그럴 때는 공동하여라는 문구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연대하여, 합동하여 또는 각 또는 공동하여. 근데 공동하여는 가장 문제되는 것은 부진적 연대채무, 공동불법행위 같은 거. 그 다음에 주채무자와 단순보증인의 채무 이런 것들은 각자 또는 지금은 바꾼 공동하여로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청구 부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다음 시간 10분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에는 특정물 청구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 쉬었다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